여러분은 학사학위의 가치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명문대 인기학과의 학사학위가 아니라 정말로 학사라는 학위 그 자체에 대해서 말입니다. 한때 학사학위를 가진 것만으로도, 아니 재학생으로서 학교의 유니폼을 입고 다니는 것만으로도 모두의 선망이 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한반도의 학사를 취득할 수 있는 학교가 단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았던 시절, 일제강점기의 경성제국대학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 드려보려 합니다. 경성제국대학은 1924년 조선 총독부에 의해 세워진 대학으로 약칭은 성대입니다. 경성제국대학 설립 이전까지 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하고 공부를 더 하길 원하는 조선인 학생들은 대부분 연희전문학교나 보성전문학교 등에 진학했습니다. 그러나 이 학교들을 졸업해도 학사 학위를 취득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이는 1918년까지 일본의 학제에서 학사 학위를 수여받을 수 있는 기관은 당시 일본 학제상 최고교육기관인 5곳의 제국대학뿐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던 1924년 초 전국의 고등보통학교와 일본인 중학교에 공고문 하나가 돌려집니다. 그것은 곧 경성의 경성제국대학이 개교할 것임을 알리는 안내였습니다. 총독부가 경성제국대학의 설립을 추진한 이유에 대해선 여러 설이 존재하는데요. 과거엔 국채보상운동의 결과로 적립된 적립금을 이용해 민족 고유의 대학을 설립하고자 했던 밀립대학 설립운동을 억제하기 위해 제국대학 안을 추진했다는 식으로 설명하곤 했으나, 최근엔 경성제국대학 설립 계획이 그보다 더 전부터 진행 중이었음을 시사하는 증거가 여러 발견되어 이는 정설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경성제국대학의 설립 소식이 알려지자 전국의 고등보통학교에서 공부 좀 한다던 학생들은 온종일 이 이야기로 시끄러웠습니다. 경성중학교, 용산중학교 등 일본인 학교를 다니며 한반도에 살고 있던 일본인 학생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한 달여가 지나 대망의 3월 18일 한반도 최초의 대학 입시가 시작됩니다. 21일까지 나흘간 치러진 입시는 일본어와 한문, 외국어, 수학, 역사 등으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일본어는 현대 일본어뿐 아니라 고문에서까지 포함되어 있어 일본인 학생들에게조차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외국어는 독일어와 영어 가운데 선택할 수 있었고, 역사는 세계사 전반을 다루었는데 네르친스크 조약이나 동주시대의 공예에 대해 아는 것을 쓰라는 문제부터 메이지 유신과 관련된 문제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치열한 입시가 끝나고 3월 30일 합격자가 발표됩니다. 총 647명이 지원해 180명이 합격했습니다. 전체 합격자 가운데 조선인 입학생은 일본인 입학생의 절반 정도였습니다. 시험 자체가 조선인 학생들에게 불리했을 뿐 아니라 일본 본토에서도 입학생을 모집한 영향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것은 입학생 전체 수석을 차지한 것이 조선의 유진호 학생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한 달 전 조선인과 일본인 학생들이 모여 치룬 입학시험 모의고사에서도 1등을 차지했던 그였습니다. 입학식 당일날에는 더욱 놀라운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신입생 입학식 때 입학시험 성적 순서대로 자리를 배치했는데 입학시험 성적 1등부터 8등까지가 모두 조선인 학생이어서 맨 앞줄이 모두 그들의 차지였던 것입니다. 이날 입학식이 열린 청량리는 총독부 고위 인사들과 수많은 외국인들 및 고관대작들, 그리고 그들이 타고 온 자동차로 북적거렸습니다. 그날 식장에 모인 모든 사람들은 입학 기념 메달과 축하떡을 손에 든 채 맨 앞줄에 앉아있던 8명의 조선인 학생들, 그리고 수석 입학자로서 신입생 대표로 연단에서 연설을 했던 유진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들이 이날 입학한 것은 경성제국대학 본과가 아닌 본과에 들어가기 위한 예비학교 예과였습니다. 당시 일본에서 제국대학에 입학하기 위해선 고등학교 졸업학력이 필요했는데, 말씀드렸듯 한반도에는 고등학교가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대학에 부속되어 있는 예과를 설치해 2년을 마치고 졸업하면 무시험으로 소속된 제국대학의 본과로 진학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덕분에 이들은 일본 내지의 고등학생들이 고교 생활 2년을 대학 입시에 대한 압박감 속에서 보내야 하는 반면, 그러한 부담에서 자유롭기에 그 시간을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보낼 수 있었습니다. 당시 예과에는 방칼라라고 하는 낭만적 풍조가 유행했었는데요. 오랑캐 만자를 쓰는 그 명칭에서 알 수 있듯 술 먹고 길거리에서 노래를 부르며 젊음을 발산하는 문화였습니다. 이때 당시 학생들 사이에서 유행하던 유행가는 데칸쇼라는 노래였는데요. 데칸쇼는 데카르트, 칸트, 쇼펜하우어의 줄임말로 데칸쇼 데칸쇼 한반년 지내세, 데칸쇼 데칸쇼 한반년은 누워 지내세 라는 노랫말은 이들 철학자를 운이하며 누워서 세월을 보내보자는 소위 대인의 기풍을 노래하는 것이었습니다. 예과생들이 이와 같은 자유를 만끽할 수 있었던 데에는 예과에 입학함과 동시에 적어도 학교 재학 중에는 조선인으로서의 차별을 받지 않아도 되었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피압방 민족인 조선인이지만 그래도 최고교육기관인 제국대학을 다니는 엘리트인 만큼 동등한 학생으로서 대해주었던 것이지요. 예과생들의 삶과 술은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였습니다.
종로에서 술을 마시다 12시가 넘어 전차가 끊기면 하숙집이 있는 청량리까지 2시간가량을 걷곤 하는 게 일상이었는데요. 이 길목에 선술집이 있어서 그곳에서 한 잔 더 걸치곤 하다 보니 그곳은 어느새 성대 예과생들의 아지트 같은 곳이 되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이런 에피소드도 있었습니다. 클래스회를 마치고 거나하게 취한 예과생들 여럿이 당시 총독부 기관지였던 경성일보 사옥에 찾아가 고성방가를 부르면 안동을 피운 일이 있었습니다. 이 일에 대해 경성일보 측에서는 다음날 만취한 성대 예과생들 거리에서 난동이라는 제하에 성대생들을 비판하는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그 다음날 또 다른 술집에서 클래스회를 열고 있던 다른 반의 예과생들이 이를 보고 붕괴 또다시 경성일보 사옥으로 쳐들어가 유리창을 부수고 벽돌을 던지며 난동을 피웠습니다. 경성일보 측은 이거 큰일이다 싶어 당장은 학생들을 어르고 달래 돌려보낸 뒤 이번엔 그 다음날 만취한 예과생 본사습격이라는 제하의 기사를 내보내고 성대에 항의했습니다. 이 일은 당시 문과의 조장이었던 유진호가 예과부장 오다 쇼고에게 훈계를 받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놀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아니, 외려 예과생들은 공부를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당시 예과는 문과와 이과로 나누어져 있었는데요. 그러나 그와 상관없이 모두 본과에 진학하고 나서는 외국어로 된 원서 교재를 많이 다루어야 하는 입장이었기에 예과의 교육은 자연히 외국어 교육에 집중되었습니다. 문과 2학년의 경우를 살펴보면 한 주에 수업시간 34시간 가운데 제1외국어는 10시간, 제2외국어는 4시간이 배정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이과에서는 라틴어를 추가로 배웠는데요. 아무래도 의학 용어들을 다루는 데 있어 라틴어 용어들이 많다 보니 이를 교육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예과에서의 외국어 교육은 굉장히 압축적이고 맹렬했습니다. 특히 문과에는 어학의 천재라 평가받는 학생들이 많이 입학했습니다. 문법에 대한 교육과 함께 미국에서 소설 원서를 대량으로 들여와서 읽어내려가며 교육을 했는데 시험을 한번 칠 때마다 실력 상승 속도가 놀라울 정도였다고 합니다. 특히 어학의 소질을 보인 학생으로는 2회 입학자인 어철 학생이 있는데 그는 입학하고 독일어 공부를 시작한 지 한 달도 안 돼요. 당시 독일어 교수였던 후퍼라는 원어민 선생과 전차에서 독일어로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목격돼 동기들이 혀를 내둘렀습니다. 조선인 학생들이 어학의 강세를 보였던 반면 일본인 학생들은 특히 독일어에서 쩔쩔매곤 했다는데요. 후퍼 교수는 수업 중에 즉석에서 학생들에게 퀴즈를 내는 것을 좋아했는데 일본인 학생이 대답을 하지 못해 쩔쩔매면 얼굴을 찌푸리며 서투른 일본말로 다메데스네 라고 말하며 성적표에 가위표를 긋곤 했습니다. 몇몇 어학의 천재들이 아니라 할지라도 학교 내에서 영어와 독일어가 중시되는 풍조, 나아가 본과에 진학한 후 원서로 공부를 해야 했던 상황, 조선어를 모국어로 가지고 있으면서 학교 수업은 일본어로 받아야 했던 상황 등이 겹치고 겹쳐 성대를 다닌 조선인 학생들은 졸업할 때 즈음엔 한국어, 일본어, 영어, 독일어에 모두 능통한 4개국어 능력자가 되어 졸업하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여기에 어릴 때 서당 등에서 한학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많아 한문에도 능통한 경우가 많았음을 생각해보면 언어적인 면에서 이들의 성취는 놀랍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예과 시절까지는 방칼라의 풍조로 낭만을 즐기던 학생들도 본과에 들어오고 나선 자세를 가다듬고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총 3년 과정이었던 본과는 법학부와 문학부가 합쳐진 법문학부 그리고 의학부로 구성되어 있었는데요. 처음 학교가 개교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기까지는 새 학부의 인기가 비슷하였으나 1920년대 말 불어닥친 세계경제 대공황의 영향으로 조선 내에서도 구직난이 벌어지면서 문과 학생들 사이에선 점차 문학부보다 법학부 선호 현상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는 법학부 졸업자에게 현재 사법고시, 행정고시 등에 해당하는 고등문관 시험 1차 시험이 면제되어 관료로의 진출이 수월하였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본인이 예과에서 법학부에 진학할 수 있는 문과 A조에 있지 않았던 학생들은 본과에서 전과원을 내어 법학부로 가기도 하고 심지어는 입학시험을 다시 치러 법학과로 재입학하는 강수를 두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문학부도 인기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문학부 안에서도 서구의 여러 대사상들을 배울 수 있는 철학과가 인기가 많았습니다. 철학과의 교수들은 일본 이와나미 그룹의 소장파 학자들로 일본 철학계의 거두들이었기에 이들 교수들의 명성에 이끌린 학생들도 많았습니다. 문학부의 영문학과 역시 상당히 인기가 있는 과였습니다. 당시 일본은 영문학의 연구와 교육을 강조했습니다. 영어 자체에 대한 관심은 조선 전체에서도 뜨거워서 당대 신문들에는 영어 개인과외 광고, 과외 선생을 찾는 광고 등이 수시로 붙었습니다. 경성제대 영문학과 졸업생들은 졸업 이후 안정적인 직업이라 할 수 있는 영어 교육자가 될 수 있었기에 영문학에 대한 인기는 식을 줄 몰랐습니다. 메밀꽃 필 무렵으로 잘 알려져 있는 소설가 이효석은 본래 법학과에 입학했다가 영문학과로 전과를 한 사례였습니다.
경성제대의 설립 초기부터 강조되었던 것 중 하나가 바로 조선에 설립된 제국대학으로서의 특색이었습니다. 도쿄, 교토, 오사카 등 일본 내지의 대학들과는 뭔가 차별점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죠. 실제로 당시 성대의 법문학부에는 조선어문학과라는 과가 있어서 한국어의 연구를 이어갔습니다. 조선어문학과는 비교적 민족의식이 있는 학생들이 들어가는 과이기도 했는데, 이 때문에 조선어문학과의 선후배 관계는 다른 과에 비해 좀 더 돈독해서 학과에 새로 신입생이 입학하면 선배들이 악학괴범, 경서원해, 가곡원류 등의 서책들의 프린트판을 건네주곤 공부회를 조직하여 함께 읽어나가기도 했습니다. 이 과의 교수들은 당연히 조선과 조선어에 대한 이해가 깊은 학자들이었는데 한국어로 막힘없이 대화를 나눌 정도로 한국어를 잘했습니다. 그 가운데 오구라 신페이 교수는 자신의 학자적 삶을 한국어의 연구에 거의 전부 바친 학자였는데 20년간 당나귀를 타고 팔도를 돌아다니며 방언을 수집하는 작업을 하기도 했고, 이후 동경대로 다시 자리를 옮긴 이후로도 한국어의 겸양법과 존대법 등에 대한 연구를 계속해 연구서들을 펴내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재미있는 에피소드도 있는데요. 하루는 심혁이라는 학생이 새로 부임해온 언어학과의 고바야시 히데오 교수를 찾아갔습니다. 그는 아직 30도 되지 않은 젊은 나이로 정교수가 된 날카로운 정신을 가진 명민한 소장파 학자였는데요. 그에게 심혁 학생은 자신이 장차 조선어를 연구하는 학자가 되고 싶은데 조언을 구하려고 찾아간 것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고바야시 히데오 교수는 언어는 어떤 것을 할 줄 아느냐고 물었습니다. 심혁 학생이 일상에서 사용하는 조선어와 일본어에 더해 영어와 독일어를 할 줄 안다고 말하자 고바야시 히데오 교수는 표정을 박지 풀이더니 그럼 프랑스어는 못한다는 것인가? 대학에서 영어랑 독일어가 공부축에나 드는 줄 아나? 언어학 최신 자료를 공부하려면 프랑스어를 할 줄 알아야 하네. 일본어로 번역되어 나오는 자료는 항상 3-4년 늦기 마련이거든. 항상 최신 경향에 다 있어야 해. 도대체 일본어로 된 책 중에 읽을 것이 있기나 하단 말인가? 라고 꾸짖었다고 합니다. 이에 깊은 인상을 받은 심혁은 그 길로 6개월간 집에서 불어사주간 등의 교재를 놓고 맹렬히 프랑스어 자습을 했다고 합니다. 이후 프랑스어 원서를 읽을 수 있을 정도로 실력이 쌓이자 고바야시 히데오 교수는 그에게 여러 언어학 원서 교재들을 주며 공부를 하도록 했고, 심혁은 훗날 이것이 자신이 학문을 하는 데 있어 가장 큰 밑거름이 되었다고 회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경성제국대학의 역사와 생활사를 짚어보았는데요. 유익하셨기를 바라며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